제가 이 책을 무료회 때에 우리 김철희 선생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단행본을 읽는다면은 은드라인 책 하면서 한 일주일을 봅니다. 그래 심도 있게 보는 사람인데 이 책을 보니까 한 작품의 스토리가 엔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품이 여기에서 철학자도 만나고 음악가도 만나고 화가도 만나고 그 어떤 다양한 인물들을 산출해서 여기에서 50책을 선생님이 읽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얻어 듣기로는 5, 6개 국가의 말을 상용어는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셔서 저는 작가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글을 간추려서 한 권으로 묶였다는 이 상황은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의 그 의지와 그 능력과 그 에너지, 그 풍부한 지식, 모든 분야에 충만한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탄한 그 가운데, 안일한 가운데서는 이러한 인간은 태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완독을 하고 내가 느꼈던 73쪽에 있는 청춘 그 푸른 언덕, 거기에서 나에게 집힌 것이 74쪽에 있는 사무엘 울만의 그 사람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인생은 그 나이의 기준을 두어서 젊다 늙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그 충만한 정력이 있다면 어떠한 20살 먹은 그 사람에게서 가진 그 능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정의입니다. 얼굴의 주름살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영혼의 주름살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글을 썼다가 머리로 내려와서 손으로 집필을 하고 말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영혼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34년생이니까 91입니다. 91인데 이렇게 나구되고 참석도 잘하고 책도 3권 내고 4권째 지금 집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내 영혼의 주름살은 늙지 않았다. 그게 내가 하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경은 작가님은 나보다 더 지독할 거다. 그분은 얼마나 많이 알기에, 얼마나 능력이 있기에 이렇게 책을 집필해서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가.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보려고 여기서 어느 작품의 선생님 무엇이 어떻습니까? A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능력 나에게 옵니다. 없어요. 하도 방대하여서 선생님 만나는 그곳으로 내가 답변을 삼고
선생님 말씀하는 답변으로 내가 지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시인이신데 맨 처음에 한 2번 읽을 때 놀라가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다가 3번째 결론을 낼 때 이경훈 선생의 결핍이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저한테 열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뭐 2개 다 맞는 말이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범하고 따스하고 이런 터전에서 자랐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쓰기가. 근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원일기 쓰시는 분이죠, 김정수 선생님. 예. 제가 저희 그 방송 드라마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저보고 경훈 씨 뭐해? 빨리 그거 써야지. 그걸 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지금 수필극을 지금 이제 11월 30일 날 여기 문장 북랜드에서 책이 나와요. 수필을 극으로 하는 거 33인 뭐 김희성님 독립군 뭐 독립선언 33인은 아니지만 33명의 그 수필을 극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제가 이경원의 모놀로그를 쓰고 있었어요. 28개까지 썼는데 40개 써야 되는데 제가 쓰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우리 남편이 말하기 뭘 하나 보더니 어쩜 이렇게 독하네. 제가 세상에서 독하다는 말은 다 골라다 썼어요. 모놀로그 자기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남한테 등 뒤에 숨어있는 그 등줄기 뼛속에 숨어있는 말이라서 꺼내겨온 거를 썼는데 그때 쓰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삶에서 제가 느꼈던 아픔, 배신, 사랑, 상실, 상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이들을 키울 때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처 이런 거 어루만져 충분히 끌어안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어떤 젊은 사람이 글을 써왔는데 아이한테 내가 내 시간을 내어주었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왜 어미가 돼가지고 내어준다고 말하냐 자식한테. 자식한테 무슨 시간을 내어줘. 자식은 무조건 지키는 거지. 무조건 시간 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걔가 힘들 때에 찾을 수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은 다 아니어도 우리 엄마만은 나를 믿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고 힘든 생활 살면서 제가 그 모노드라마 쓰면서 아 이렇게 하나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고스란히 있는데 28개 쓰니까 이제 할 만큼 이제 말하자면 온갖 승질을 다 부리고 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치유가 그러니까 써서 치유가 좀 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그 어릴 때 받았던 이런 것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끌어안아줘라. 제가 요번에 그저께 강의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 무슨 드라마에 김혜자라는 탤런트 있잖아요. 그 탤런트가 이렇게 눈을 쓰는데 치매 걸렸어요. 뭐 치매 걸려가지고 쓰는데 그 아들 김상중 씨가 나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계단 쓰라요. 그랬더니 계단은 눈이 내렸는데 계단 왜 쓰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넘어질까봐 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들은 모를 텐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어머니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이 저는 드라마가 됐든 수필이 됐든 시가 됐든 그런 절절한 마음이 어떤 글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 장면이 무슨 셰익스피어의 무슨 작품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기절기 있죠. 셰익스피어 이제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갈 때 로미오가 뛰는 감성, 뛰는 가슴을 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줄리엣을 찾아가듯이 너를 찾아가노라. 뭐 이런 아름다운 기절, 제가 그 기절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진득한 드라마에서 그렇게 한마디 아들이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 아들이 넘어지지만 하면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 문학에도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걸 굉장히 많이 쓰면은 이래요. 우리 그 데일리 한국의 평론가가 뽑은 좋은 수필이라는 코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혼자서 작가가 못하니까 이제 선정이 이런 좋은 작품도 한번 보세요 이러는데 좋은 작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작품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문장 기술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발달돼가지고 쓰는데 속아 넘어가요. 멋있는 말 갖다가 쓰고 멋있는 갖다가 자료 쓰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그 평론가가 동시에 어느 A라는 작품을 봤는데 보자마자 가짜야. 둘 다 동시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가짜야. 왜 그러냐면 그 작품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화가의 이야기를 짓다 썼는데 아버지의 죽음의 슬픔, 비애 이런 걸 써야 하는데 그거를 쓰면서 자기 지식 자랑만 짓다한 거예요. 그런데 지식 자랑하면 그거 굉장히 결수문제고 속아 넘어가요. 문장 묘사하려면 넘어가요. 그러나 아까처럼 그 우리 아들은 몰라도 돼요. 그렇게 진실한 문장으로 써줘야지. 그래서 어부 그 해녀의 남편 이야기를 뽑았어요. 왜냐면 해녀의 남편 이야기 잘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렇게 진실 문학도 시가 저는 이것도 뭐 형태에 상관없이 어떤 문학이라는 거는 그 근본은 이 불경의 진심직설이라는 거 있어요. 불경에 진심으로 곧바로 그 진리에 다가간다. 이런 진심직설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정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진심으로 나아가도록 go straight. 이제 그게 영어로 무슨 뭐 true heart go straight 뭐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직접 나서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그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진심밖에 없다. 진심으로 다가올 때 감동을 준다.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이 책이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준 거는 제가 쓸 때에 밥도 못 먹으면서 거의 빠져가지고 그렇게 썼던 이런 것들이 저는 진심에 닿는다. 사람이 다 진심을 알아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저기 맨 뒤에 계시는 그 초록색 옷 입으시면 저랑 오늘 똑같이 초록색 옷 입으시면 선생님인데.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만 살짝 모르는 나가시고. 그래요? 선생님 책을 정독을 다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가끔씩 존경하는 선생님들 강의 들을 때마다 늘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책하고 관련 없이. 굴곡도 있고 참 힘든 인생을 사셨잖아요. 좋은 책도 집필하시고 그런 가운데 지금 돌이켜보시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저는 항상 어른들이나 연배 많으신 선생님들 만나면 꼭 여쭤보거든요. 행복했던 순간이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가. 어디를 여행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 행복했던 우리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슬픔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온몸에 슬픔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말려주느라고 아마 한평생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매니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했고 있는데 행복했었던 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우리 아들이 재수하면서 그 종손이에요 집안에. 그래서 뭘 공부를 그렇게까지 하지 마 이러는데 내가 집안의 종손인데 공부를 못하면 안 되지. 그걸 앉아서 그걸 다 책 한 권을 다 외우고 이런 애 있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걔가 이제 고려대학교 붙었을 때에 그때에 참 현실적으로 기뻤어요. 그게 남편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그 남편의 사랑으로 너무 행복한 적은 글쎄 그런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냥 그거는 내 거니까 그냥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이 있고 여행 가서 좋았던 거는 거의 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태리 말 좀 할 줄 알고 스페인 말을 할 줄 아니까 이제 이태리의 상점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갔어요. 남편도 가고 그랬는데 옷을 뭐 스카프를 사는데 내가 이태리 말로 하니까 너 좀 이태리 말 하니? 그래서 내가 포포 조금 해 그랬더니 니네 아들 이태리 남자 같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남편이 이태리 사람이냐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 남편
미오 마리또. 내 저쪽에 우리 남편이 있다고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럴 때 여행 가면 언어를 아는 것이 참 좋아요. 제가 이태리 말은 왜 배우냐면 신곡을 좀 읽어보려고요. 야멸차죠.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딱 끼어들면서 지가 이태리 가서 저는 이론도 못 써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퇴직하면 피렌체 가서 그림 보면서 미술관에 옆에다가 좀 얻고 이제 보려고 그랬는데 걔가 제 돈을 다 빼가지고 지 공부하러 가는 바람에 저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태리 말로 이제 그 갑시다 이렇게 그 기사들이 왜 버스 타면 이제 기사한테 가이드가 말하잖아요. 갑시다 그러는데 스페인 말이 마모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태리 말이 안디아모스. 이태리 사람한테 야 그 스페인 말이 마모스인데 니네 안디아모라 그러면 굉장히 바보 같지 않니 말. 저는 그 안디아모가 바보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은 또 뭐 있어. 그 먹고 사랑하고 뭐 기도하라?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언어를 배울 때 얘 이렇게 길을 걷는 어크로스로도 이제 그 길가를 걷는데 얘가 뭐라면 이태리 말로 아트라베라시아 뭐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언어가. 그런 건 아름다운데 어떤 언어는 또 좀 바보 같은 언어도 있고 근데 똑같이 말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하고 다니고 그런 거를 읽을 수 있을 때 되게 행복해요. 근데 신곡에서는 이태리 말을 배워가지고 딱 하나 써먹었어요. 그게 이제 FER이라고 파레라는 동사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두 동사인데 신곡에서 그게 지옥에 가면 왜 자기가 한 대로 벌 받잖아요 선생님. A벌, B벌 이렇게 시는데 그게 이제 이태리는 1인칭일 때 파치아모, 파치아레, 뭐 파치아테, 파치아모 이렇게 이 등급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주어를 말하지 않아도 동사만 봐도 이게 3인칭이구나 이런 거 아는데 파치아모라고 내가 한 거에 따라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배워가지고 이태리 배워서 그거 딱 한 번 신곡에 쓰고 신곡을 쳐다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워요 그거는. 어려워서 할 쪽 괜히 얄명.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저는 책을 못 읽어도 이제 인페르노라고 이제 그 이제 신곡의 그 지옥편 이렇게 갖고 있어요. 책을 사가지고. 그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중문학과 나왔으니까 장자를 좀 읽어보겠다고 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한자가 뭐 대붕이 어쩌고 뭐 이 글씨도 못 써가지고 그렸어요. 붕자를 다 거기 나오니까 곤이고 뭐 이런 게 다 한자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스탠드 하나 끼고 그걸 쓰면서 길게 하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네. 그 책이 장자가 저를 지켜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곡을 살 때에도 내가 읽지를 못할지언정 지켜준다. 그런데 그거를 김창완이라고 왜 노래 가수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니체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지켜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도 뭐좀 아는구나. 근데 이런 거야. 이게 좋은 책을 그러니까 안 읽어도 보면요 뚜껑이라도 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라도 보면 목차라도 보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기를 지켜줘. 좋은 책이. 책이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돈이 아까워도 어떨 때는 두이노의 비가 어떤 그런 거. 니체가 정말 자기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시집이 두이노의 비가예요. 읽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형상 시집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형상 시집이라 조금 쉬워요. 어떤 사물에도 형상한 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끝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듣고 제목만 읽지 마라. 제가 논술 선생을 23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집안에 종소며느리인데 이제 시집에 또 생활비도 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바를 하다가 이제 논술 선생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한테 그 제가 고려대학교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고려대는 한 70명 보는 것 같아요. 연대는 별로 많이 못 보냈어요. 그랬는데 정말 얘기하는 게 걔네들이 가서 붙은 이유가 있어요. 유토피아 하면 유토피아 제목만 알아요. 원문을 안 봐요. 근데 원문 보면 거기에 금 지금 목걸이 많이 하잖아. 그 죄진 거에 따라 금을 팔찌에다가 목걸이가 금을 많이 몸에 단 사람은 죄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목걸이 좀 하기 신경 쓰이죠. 죄를 많이 졌나.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게 뭐 어디에도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알면 디스토피아 좀 알아. 올더 서슬리의 그 신세계, 그게 이제 디스토피아의 뭐 작품이야.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척 해야 되는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의 두인의 비가 제목은 어떠다 알아. 안 읽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다 하시게 플라톤의 국가, 라폴리티카 그거 다 시험 봤어요. 제가. 원문을 다. 그런 애들은 그걸 읽지 않는 애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대학교 가서 선생님 강의 시간에 얘기하면 막 그런 애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으니까. 라폴리티카를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읽고 지금은 뭐 진중모 씨가 그러지만 처음에 그 수필 미학 오디세이라는 걸 읽었을 때 그거를 가로쓰기 시험을 봤어요. 3번을. 그 애들이 다 알아. 그런 애들이 동생들을 보내요. 이러면 자기가 대학 가서 다 장학금 더 공부 잘하고 빛이 나니까 말 한마디 해도 달라요. 왜? 알고 있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든든하잖아요. 나는 폴리티카를 다 아는 사람이야. 제목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목만 알지 말아라. 그 내용의 책을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펼쳐내도 와서 목차례도 봐라. 그러면 지나가다 한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낯선 고고라고 그 고고시라고 쓴 글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 책이 패스와 책이 어렵긴 하지만 그걸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제가 어려운 책 나오면 학생들이랑 같이 읽어요. 그건 수업 시간에 아니고 나머지 공부.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혼자서 읽기 어려운 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녹음해. 그래서 녹음을 그 요새 카톡에 보면 녹음 기능 있잖아요. 녹음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읽는 거. 요 페이지만큼 읽고 그래서 읽어서 넣으면은 자기가 한번 읽으려면은 본능적으로 여배우 기질이 있고 남자 주인공이 있어서 목소리 연습을 해오죠. 그래서 올리기 때문에 아주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제나 내가 이렇게 그 책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읽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보지 말고 그 읽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책거든요. 근데 니체가 가장 어렵다고 한 책이 두인의 비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 책도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책이 많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 이경래 독서에세이 대회에 나가 너세니얼 호선 그 작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읽고 남들이 좀 안 읽는 거. 그러니까 제목으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야지. 본문을 읽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유토피아를 뭐 어디에도 없는 땅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금 할 때마다 죄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가면 벌써 좌중에 이런 게 다르잖아요. 자기가 그거랑 본문을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책을 읽으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초청장 받으면 요새 부주 10만 원은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을 내면 이래요. 다른 사람은 책을 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사. 그러니까 부주 그러니까 청첩장 받았다 싶고서 누가 책을 내면 5권을 사주면 그분이 잊지 않습니다. 꼭 사주게 되어 갔을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무인들끼리 해주어야 하지. 자기는 남이 사주길 바라면서 나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탁 이거 하나와 또 다른 문학적인 부탁은 제목만 보지 말고 책을 읽어라. 그러면 시야가 넓어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